금융투자업계 콘텐츠 허브를 꿈꾸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 10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장 막판에 매도세가 좀 집중되는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료 보면서 자세한 간밤에 미국 증시 브리핑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들을 대형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분기 어닝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또 이것이 실적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변동성이 커지는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급등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자라든지 다우 등의 부진에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등락 한번 보시면요. 11개 업종 가운데서 9개 업종이 지난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업종이 3% 가깝게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 경기 민감주, 전통적으로 우리가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는 에너지나 금융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에너지 업종의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급등락 종목 한번 보시면요. 역시 이제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죠.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는 AMD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대로 올해 안에 자일링스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이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4에서 5% 가깝게 급등을 또 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가이던스도 괜찮았고요. 그러면서 역시 3%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이 파이서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핀테크 기업이고요. 결제 프로세서 업체인데요. 시가총액이 약간 7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대형 고객사를 잃었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10%나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실망감에 좀 급락을 했고요. 마스터카드도 덩달아서 주가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비자는 실적 이슈 외에도 또 미국 법무부가 이 핀테크 기업들과의 관계를 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불거진 것도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지난밤 이 주가 흐름 좀 살펴봤고요. 시장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자동차주의 실적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GM과 포드, GM은 개장 전에 그리고 포드는 이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GM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267.8억 달러로 컨센서스 상회했고 그리고 EPS도 1.52달러로 EPS가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이던스가 다소 좀 문제였는데요. 가이던스를 올리기는 했지만은 영업이익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125억 달러 중간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컨센서스 132억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 EPS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향 조정을 했지만은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면서 이날 이 주가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드 자동차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요. 역시 3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332억 달러로 325억 달러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EPS 역시도 0.51달러로 컨센서스를 비교적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이 기업도 올렸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110억 달러를 발표를 하면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약 한 9% 정도 상승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해외 이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여기와 관련을 해서 국내 자동차주의 실적 발표까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연구원께서 지금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은 그 GM과 포드 실적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가장 큰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다고 좀 보셨습니까? 사실 업황에 대한 비교를 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악성 재고를 팔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마진의 수익성을 기록을 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이던스의 결이 약간 차이가 났는데 양사 모두 내년도부터는 반도체가 정상화되면서 호황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메리바라나 GM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그 톤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는
훈풍이 좀 반영되기 어려운 수준의 수치를 제시를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번 4분기부터도 생산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속도의 차이가 좀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갈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외 이 자동차주에 접근을 할 때도 어떤 공급 문제, 특히 이제 반도체 쇼티지 문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쇼티지 문제가 어느 정도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최근 자동차로 계속 방송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존 뷰 자체도 이제 반도체 쇼티지는 바닥은 통과한 것 같다. 정상화의 시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 이 정도 톤으로 자동차 섹터 좀 좋게 말씀드렸었고요. 네. 이번 현대, 기아 실적 발표에 이어서 GM, 포드 모두 4분기부터 좋아지는 모습이 조금씩 보인다. 그러니까 9월보다는 확실히 10월이 좋았고 연말까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정상화는 내년 중순 정도가 될 것 같다. 이 정도 컨센서스가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바텀 지나고 이제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완전히 정상화되는 수준은 좀 늦게 나올 겁니다. 내년도 말쯤 돼서야 그 대만에 있는 파운더리들의 증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하시는 것처럼 상반기 중에 갑자기 물량이 뭐 10% 20%씩 늘어나는 모습은 안 나타날 텐데 전 오히려 그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지금 차가 없으니까 저희가 재고를 팔아서 비싸게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런 악성 재고 소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마진이 좋아지시는 걸 보시는 게 오히려 내년도에 되게 좋은 투자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뭐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일도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3분기 실적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나왔는데 리뷰를 한번 해보죠. 현대차부터 한번 볼까요? 네, 양사 모두 저희가 엄사를 피웠던 거 대비해서는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요. 사실 영업 환경만 봤을 때는 이렇게 6%, 8%의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업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성이 가능했던 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를 생산 못하면 그냥 재고를 판다라고 하는 이 무식한 영업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로 팔 수밖에 없었던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차종들의 재고가 팔리면서 사실 소비자들이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장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아진 것보다도 현금 흐름이 좋아진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기아 모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 모두 거의 조 단위의 현금 흐름이 재고가 소진되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이 배당 압력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 호실적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 임박해 있다. 이 부분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우선 5% 정도 되는 수익성 나왔고요. 기아차가 더 공격적인 실적이 나왔고 9월 달까지는 기아차가 현대차 대비 생산 현황이나 판매 수출 현황들이 훨씬 양호했습니다. 재고 현황이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연초부터 계속 기아차가 현대차를 상회하는 수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윤진 이 연구원이 그 키워드 제목을 반도체 없어도 이 실적 그리고 있으면 다 팔림 이렇게 또 캐치하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서도 다 발간을 해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보고서를 좀 참조해 주시고 저희 보고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국내 어닝 리뷰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3분기 어닝 시즌이 사실은 한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연석 연구원께서 그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현재까지 중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의 뭐 현황, 뭐 업종별 희비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일단은 좀 전해주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완전히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한 1,600개 기업 정도 전체 상장사 중에서 한 35% 정도가 실적 발표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이걸 토대로 한번 현황을 짚어보면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말씀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 바로 장표가 되겠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 위에 중국에서 가장 호실적을 보였던 업종이 이 비철금속이나 화학, 철강, 당연히 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스프레드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뭐 이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른 그림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을 온전히 판가에 녹이지 못한 업종들, 자동차라든지 가전 이런 쪽은 굉장히 좀 실적이 부진했다.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단에서도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 구매 대출이죠.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서 3분기 실적을 끌어내리게 되었고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회복세가 이제 온전히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제 의류나 여행 레저 업종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중국은 소비 심리도 여전히 좀 위축돼 있던 점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상장사의 한 35% 정도 실적을 예. 맞췄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사실 가장 이 관심 있는 종목이 기주모태주 그리고 뭐 항서제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국은 우리 유니버스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 코멘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커버리지에 넣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고 네. 또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우선 기주모터즈는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무난한 실적이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연초에 가이던스로 내세운 게 올해 매출 성장률을 한 10.5% 정도 봤는데 3분기 누적으로 한 10.7% 정도 나왔으니 충분히 뭐 KPI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냐? 그건 이 두 개 차트로 딱 요약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여태까지 이 마오타이가 높은 그 주가 상승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이 한 5, 60배에 달하거든요. 이 사실상 소위 말해서 이게 술 파는 기업이 5, 60배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거는 생산량을 2017년부터 굉장히 통제를 하면서 고가 정책으로 굉장한 이제 프리미엄 정책을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2017년부터 보시다시피 이 회사의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90%가 넘습니다. 이거 사실 완전히 물 팔아서 장사하는 그러네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매출 총이익률이 90%가 넘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50%에서 6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보시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하락세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서 이거의 이제 추세를 다시 방향성을 위로 높여주려면 가격을 높여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이런 고가 소비재라든지 다른 소비 품목에 대해서 오히려 소비세 인상 얘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로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러한 것들은 여태까지의 그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 합당화했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위로 뽑기는 옛날처럼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른쪽 차트가 4분기 마오타이에 대해서 이제 순위 컨센서스 추이를 그린 건데요.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급락하게 되죠. 네, 이때가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컨센서스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 저번 주에 이제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순위 가이던스가 낮아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도 똑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4분기 뭐 전반적인 여건이 녹록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가장 큰 탑픽이었죠. 근데 하지만 지난 1분기부터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는데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여기다 적어놨지만 의약품 입찰 구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들어가잖아요.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대신에 Q를 보장받지만 가격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의료질의 개선도 충분히 있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약가를 좀 낮춰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정부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4회, 5회, 6회 대량 구매 입찰을 통해서 약가를 낮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증가율이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은 40개가 넘어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를 또 역설적으로 보면 신약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R&D 비용은 꾸준히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계속 하락하게 되는데 R&D 증가율은 좀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20-30%의 높은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이익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 항저제약 역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컨센서스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 유니버스에 그러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실적은 어땠고, 그리고 이런 실적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뭐 전략을 변화가 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그 뷰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25개의 포트폴리오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이 아직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4개 기업 중에서 왼쪽은 이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풍력 기업들이고요. 이 오른쪽 기업 2개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인데 이 차트가 의미하는 건 3Q 예상치 대비 실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서프라이즈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1%에서 4% 정도의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1년 주가도 거의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항서라든지 기우주 모태주랑은 조금 결이 다른 그림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재생에너지랑 2차 전지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좀 좋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린 차트가 바로 이건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정책수의 테마가 그린에너지, 2차 전지, 반도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의 실적 추정치는 요때가 한 10월 달 정도 됩니다. 실적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컨센서스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그림이죠. 이 말인즉슨 4분기 실적 가시성도 굉장히 높지만 내년 1분기까지 호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해서 가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은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자료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 중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트래킹을 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에 접근하기 힘들다면 중국에는 개별 기업으로 접근을 하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의 또 압축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 등의 소비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라든지 에스로더 등의 또 소비재 기업들이 실적 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소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급망 차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심지현 연구원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글로벌 소비재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힌트는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글로벌 소비재도 다른 업종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큰 화두를 비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 부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비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수요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재고 같은 경우는 수주 증가량보다 판매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재고 대 판매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산 수주를 굉장히 많이 냈음에도 전년보다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 반면에 옆 차트를 보시면 미국 소비 심리 추이는 지난 4년 작년 4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또 낮아졌다가 연말 소비 시즌은 가까워지면서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판단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많이 만들고 그리고 비용을 조금 줄일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일 것 같은데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비용을 그렇게까지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공급망 차질이 그리고 재고 부족이 시작된 지가 사실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재 기업이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작년 그 코로나 발발했던 초기를 보자면은 필수 소비재를 시작으로 뭐 이제 음식료라던가 아니면 가정 소비재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매대에서 먼저 좀 듬성듬성 비어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좀 재고 부족이 미리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연말로 다가가면서 미국 같은 기업은 좀 우리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그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인건 인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비재 쪽에서 재고 부족 이슈는 굉장히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생산 측이랑 바이어가 합의를 해서 일부 이제 그 재고를 항공으로 운송 전환을 한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그 해운으로 운송을 했는데 지금 이 비용을 더 줘도 좋다. 그래서 항공으로 무조건 들고 와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건 미국에 대한 상황입니다. 지금 해운 그 들어오는 항구를 바꿔서 유건 루트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소비자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브 빌로우 같은 그 할인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분미는 서해안 항구가 아닌 동해안 항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해안 항구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기업이 많아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생산지 변경에 대한 고민을 좀 그 바이어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그 생산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는데 다른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생산지 변경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조건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대응 방식 외에 선호하는 조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을 가져갔을 때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설명을 네. 더 좀 해주시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재고 측면에서 유리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재고 측면에서 유리한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선수들을 좀 빨리 땡겨가지고 재고를 지금 많이 확보해 놓은 기업,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원래 재고 확충 이제 전략이 이게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재고를 확충한 전략을 쓴 기업들이라서 이제 재고 회전율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재고 측면에서 유리한 기업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트 첫 번째 걸 보시면은 주요 유통기업, 전통 유통기업의 재고 자산 회전율인데 이런 회사들이 코로나 이제 이후부터 이제 재고 자산이 굉장히 빨리 회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을 하는 만큼 계속 이제 팔리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컬 배송이나 D2C에서 이제 강점을 들고 있는 기업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유통 모델이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왼쪽처럼 그냥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처럼 중간에 여러 가지가 끼어 있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병목 형상 상황에서는 매대 물건이 비었을 때 빨리빨리 채워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로컬 이제 풀필먼트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강점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격 전가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용을 줄이지 못했다면은 그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하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한데 예를 들어 월마트 같은 할인점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들이 보통 저가 상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전가하기 굉장히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뭐 더리얼리얼, 팝배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 측면에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일반 유통기업들보다는 좀 이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시장 지배력이다, 뭐 가격 결정력이다 이런 용어가 소비자 기업들을 좀 보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리한 조건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글로벌 소비재 탑픽이랄까요? 뭐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가지 기업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세 가지 측면이 첫 번째 두 가지는 단기적인 이슈고 또 이제 세 번째 거는 약간 장기적인 이슈인데 네. 단기적인 측면에서 타겟을 뽑아보았고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리얼리얼을 뽑아보았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월마트 같은 일반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팬데믹 이전부터 굉장히 옴니 채널이나 이커머스에 빠르게 투자를 하면서 성장률을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높인 기업입니다.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미국 유통사랑 협력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협력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겟의 장기 주가 추이를 살펴보자면 그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는 뭐 동종 업계인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월마트보다는 좀 낮은 PE를 적용받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매출 성장률이 동종 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서 그랬는데 그 반면에 팬데믹 이후는 동종 업계 그 피어들보다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좀 분기마다 등락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리얼리얼입니다. 네. 명품 리셀 플랫폼인데 중고를 이제 다시 팔거나 아니면 위탁 제품을 다시 파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리얼리얼 활성구매사 상승 차트를 보시면 계속 늘어는 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그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업계 내에서 좀 확실히 1위 기업자 이런 그 이제 위치를 확고하게 이제 굳히게 되면은 네. 이익 레버리지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한 이제 3-4개 정도 들고 있는데요. 애리조나를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매장 추가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비 비용이 이제 더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익 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명품 리셀 플랫폼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뭐 주위에서 샤테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한 리얼 그리고 타겟까지 저희 글로벌 소비재 유망 기업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 즐거운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